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행정론 이론 강의 3강 강의 들어갑니다. 3강 강의는 우리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전달 체계의 특징들을 좀 봤습니다. 이제 반가로 3번에 있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더 유리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민간이 더 유리하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비스의 공공재의 동그라미 1, 가치재의 동그라미 2. 자, 이러한 성격이 있으면 당연히 민간보다는 중앙정부가 더 유리할 겁니다. 가치재라고 하는 것은 아래 보면 참고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가치재의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중앙정부가 충분히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화들, 그러한 것들을 가치재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강한 것은, 외부 효과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서 외부 효과가 큰 것은 국가가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배우신 적이 있는데,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외부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교환 관계가 성립하죠. 혜택을 주면은 대가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해를 끼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 그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외부 효과 정도가 강한 것은 중앙정부, 시장이 아닌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외부 효과의 정도가 강한 것, 그 자리에 동그라미 3을 쓰면 됩니다. 공공재, 가치재, 외부 효과,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중앙정부가 유리하다.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서비스를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거나, 자, 시장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책에서 배우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역의 선택이라든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배우셨고요. 또는 비용이 많이 든다. 어떠한 정보를 갖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면 재원이 풍부한 중앙정부가 유리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서비스는 속성상 대규모 또는 강제적 또는 대규모로 제공하는 것은 대개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강제성 있는 사회보험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경우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네 번째는 평등이라는 가치가 나오죠. 평등의 동그라미요. 평등이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라고 배우셨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단편적이 아니라 지속적, 동그라미, 안정적, 동그라미, 지속적, 안정적, 대규모로 제공할 때는 중앙정부가 유리하죠.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있는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묶어주시고요. 민간 유리라고 쓰면 됩니다. 어떤 서비스 제공이 추구하는 가치가 공평성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개별적 공평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별적 공평성인 경우는 정부 부분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부분 쪽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개별적 공평성의 가치가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사람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욕구에 대해서 신속, 동그라미, 융통성, 동그라미,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은 민간이 더 유리하죠.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중앙정부가 유리한 측면이고요. 6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민간이 유리한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에 메리트 구즈라고 해서 가치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적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사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비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주택도 비싸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적재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가치재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나 아니면 국공립 의료기관을 세우는 것이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러한 것들을 해서 취약계층에게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가치제적 성격이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제란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는 일정 이상의 바람직한 수준까지 소비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견지에서 개인의 선호를 간섭해서 재정을 통해 급여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치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는 가치욕구라고 부르며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도 가치제라고 말합니다. 가치제의 사례로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영주택제라든지 의무교육제라든지 학교급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기출적용이 있는데요. 이 기출적용에서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비영리기관, 정부 등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기준에서 첫 번째는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집단의 능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관련 규정 준수의 감독의 강력성 정도가 있는데 자,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비영리 기관이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클라이언트 집단의 능력이 부족할수록 능력이 부족하면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쉽지 않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바로 비영리 기관이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강제성, 보호관찰, 오른쪽에 보니까 보호관찰이나 기초생활보장 이런 것들이 서비스의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영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기관은 아시는 대로 재정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감사를 강력하게 받고 있죠. 따라서 감독의 강력성 정도가 높다. 그러면 비영리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사례를 보면 공중 예방접종과 같은 표준적 절차나 내용을 담고 있는 서비스. 이게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하잖아요.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이나 지적장애인과 같이 표현할 능력이 부족한의 동그라미, 부족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이제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서 많이 서비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기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의 서비스와 같이 강제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은 바로 비영리 기관, 대개 이제 지방정부, 국가가 비영리 기관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자, 밑에 결론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결론적으로 서비스의 정도가 높거나 클라이언트 집단의 능력이 낮거나 서비스의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거나 감독의 강력성이 높다. 그러면 영리기관보다는 비영리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3번에 있는 내용을 쭉 아래까지 여러분들을 이해시켜준 차원에서 읽어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중앙정부 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봤을 때 중앙정부는 공공재, 가치재, 외부 효과, 자, 그리고 평등, 대규모, 강제적, 지속적, 안정적, 정보의 비대칭성. 자, 이런 것들 때는 중앙정부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민간은 신속성, 융통성, 개별적 공평성, 좀 더 쓰겠습니다. 접근성,
전문성. 이런 것들일 때는 민간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이제 비영리 기관이 영리기관보다 적합한 경우입니다. 이것을 말한 사람은 길버트와 스펙트가 됩니다. 자, 네 가지가 있었죠.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가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 서비스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자, 클라이언트의 능력이죠. 클라이언트의 능력이 부족할수록 감독의 강력성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강제성이 높을수록 자, 이러한 것일수록 바로 비영리 기관이 더욱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메모해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죠. 사회복지 역할 분담의 유형입니다. 거기 양가로 3번만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화, 정부주도, 실용적 동반자를 파트너십 모형으로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민간 강화, 민영화입니다. 자, 이 5가지 구분은 시험에 그리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유화는 아시죠? 대부분을 중앙정부 부분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차지하고 비영리, 영리 민간은 극소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정부주도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민간 비영리 부분은 정부의 역할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정부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은 중앙이나 지방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민간 비영리는 이것을 이제 보완하는 차원에서 끝내는 것이죠. 실용적 동반자에서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위탁계약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고 서비스는 민간기관이 주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정부는 기본적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 부분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법제에서 배웠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많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였습니다. 따라서 민간 비영리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 민간 영리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민간 부분에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권을 위임하는 형태 이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위탁계약이다. 민간 강화 모형을 보겠습니다. 비영리 민간 부분에 대한 신념 하에 자원봉사단체, 종교조직, 근린지역, 비공식적 사회체제의 활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민간 강화는 비영리 민간이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민영화가 있습니다. 민영화는 반대로 영리 부분이 강화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영리 부분을 활용하고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경제의 경쟁, 즉 시장 경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장 경쟁을 강조하는 게 바로 민영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국유화의 반대편에는 민영화가 있고 정부 주도의 반대편에는 우리가 민간 강화가 있고 그 가운데 바로 실용적 동반자인 파트너십 모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실력 따지기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 분담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분권성인데 분권성은 현지성이라고도 합니다. 지방분권 원칙 거기에 가로 딱 묶어주세요. 지방분권 원칙 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현실성은 현실적으로 거기에 밑줄치면 돼요.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규모 능력, 재원 확보 능력에 맞추어서 기능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자, 전문성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 행정 인력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종합성은 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의 분업 체계가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분업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책임성은 행정 책임을 명확한다는 개념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이에 부합된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이양해 주는 것을 지방분권이라 하잖아요. 이 지방분권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원칙이 여기 있는 5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분권이니까 분권성이란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방분권의 원칙하에 하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현지성이라고 하는데 분권성만 아시면 돼요. 자, 분권성 오른쪽에 집권성이 아니에요. 집권 원칙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집권 원칙 X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이해되시죠? 뭐 현실적으로 그 지방정부의 규모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재원 확보, 그게 맞추어서 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분업체계가 갖추어지고 전문적인 행정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 차원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을 보면 제2절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과 통합적 방법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 정책론 측면에서 길버트와 테렐의 산물 분석 틀의 전달 체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죠. 2페이지 정도는 앞에 정책론과 겹치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입니다. 연결 문제 대비하시고요. 모두 다 8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성의 원칙은 전문가가 등장하게 되고, 적절성의 원칙은 충분이란 단어가 등장해서요. 충분성으로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적절성 이퀄 충분성이라고 쓰시고요. 포괄성은 우리가 비파편성의 원칙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파편되지 않도록, 한쪽을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속성의 원칙은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통합성의 원칙은 자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평등성은 뭐 거기 있는 대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해야 된다. 차별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성은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바를 충실히 이행하는 거. 그게 바로 책임성이다. 그 다음에 접근 용이성은 아시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접근 용이성이 됩니다. 여러분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오른쪽에 밑줄을 쳐놨는데요. 그 문구나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연결 문제는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법은 참고하시고요. 기출 적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적용에 별표 치시고요. 통합성 원칙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관 가로 유기적 연계 가로 닫고, 유기적 연계가 나오면 통합성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기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출 적용 1번에 통합성이 있는데요. 맨 끝에 원 스톱 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자, 원스톱 서비스와 연관성이 있는 게 통합성이에요. 그 다음 2번 서비스 편중의 동그라미, 누락의 동그라미. 편중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파편성이에요. 반대가 파편성이죠. 파편성은 편중이 있는 거예요. 편중이 있는 거고, 편중이 없거나 누락이 없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비파편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체킹해 주시고요. 충분성이 있다. 서비스의 양과 기간이 충분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오른 3번입니다. 오른쪽에다가 충분성, 동의어는 적절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서비스 공급이 연속적의 동그라미. 연속적이 나오면 지속성의 원칙과 연관성이 있다 그랬죠. 책임성의 원칙은 제가 그랬어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책임성의 원칙은 항상 효과적, 효율성과 같이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임성 원칙은 전달 체계 자체의 효과성이나 효율성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오지산다로 나왔던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원칙에 행정적 측면과 서비스 제공 측면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암기법 외우시면 끝납니다. 자,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만 아시면 돼요.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에서 적평자가 지포 이렇게 외우세요. 적평자가 지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암기해서 풀어야 됩니다. 암기하는 문제니까 적절성, 평등성, 자활 및 재활 목표, 가족 중심, 지속성, 포괄성이에요. 조심해야 될 것이 접근성이 없죠. 접근성 X입니다. 접근 용이성과 동의어가 되고요. 책임성 없습니다. 접근 용이성과 책임성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접근성과 책임성은 행정적 측면에 있어요. 바로 위에 보면 행정적인 측면에 3번 책임성의 원칙이 있죠. 형광펜으로 밑줄. 그 다음 4번 접근 용이성이 있죠. 형광펜으로 밑줄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달 체계 여기 원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할 때 여기 판서를 좀 더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서비스 배분 방법이 있습니다. 공급 억제 전략과 수요 억제 전략이 있는데 이것도 한 가지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먼 곳에서 교육이 열렸다. 교통이 안 좋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교통이 안 좋은 곳에서 교육이 열렸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게 바로 수요 억제 전략입니다. 수요자가 없어요. 이용자가 없을 거다. 그래서 수요 억제 전략은 접근성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공급 억제 전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니까요. 수요 억제 전략을 먼저 보겠습니다. 서비스 접근성에 문제를 일으켜서 끊어요. 수요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시간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지 않거나 장애를 생기게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급 억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급자 측면에서 수혜 자격 요건을 강화시켜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서비스의 희석화가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주긴 주되 거기에 대해서 희석화를 하는 것이 공급을 억제하는 거다. 그러면 서비스를 희석화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있고 하나는 양을 줄이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과 질을 희석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혜 자격 제한 강화의 동그라미, 이 자리에 약화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겠죠. 자, 수혜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수혜 자격이 있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률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희석화인데요.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했습니다. 양을 감소시키는 것에는 클라이언트 접촉 시간을 단축해 버린다든지 사례를 조기 종결해 버리는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을 감소시키는 것은 전문가의 질을 낮춘다든지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들어갑니다. 4번은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별표 2개 쳐주시고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통합입니다. 통합의 동그라미요. 우리가 통합하면 되게 원스톱 서비스를 많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개념입니다. 클라이언트 욕구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들을 함께 묶는 것으로 전달 체계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 서비스 통합의 방법이 나오죠. 그 자리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종합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종합서비스센터는 아시죠? 우리가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여기에 보면 종합서비스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상품을 우리가 이제 구매할 수도 있고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의 서비스 분야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종합서비스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단일화된 인테이크인데요. 인테이크를 우리가 접수라고 배웠어요. 실천론에서. 그래서 단일화된 인테이크는 우리가 고객 창구를 단일화한다. 하나로 이제 그 고객 창구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통합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뭐 최근에 1588, 1577, 1566 이런 것들이 있고 고객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시면 되겠습니다. 전달 체계 내의 조직들이 접수를 전담하는 창구를 개발하며 이 창구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개발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단일화된 인테이크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입니다.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뢰가 바로 연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란 단어가 중요하고 종합적인 정보, Information and Referral에서 INR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은 이렇게 이 선택지에 영어만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어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천론에서 배웠던 거 생각나시죠? 자,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관에 좀 안 맞다. 기본적인 정보 수집했는데 안 맞다 그러면 동의를 구하고 레퍼를 하잖아요. 의뢰를 하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기관과 다른 기관이 통합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관과 다른 기관이 독립대로 유지된 채로 의뢰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조직들 간의 시작. 구조적인 통합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통합을 시도하고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시도하지 않고 각각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로 클라이언트의 의뢰나 서비스들 간의 연결을 목적으로 끊어요.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기출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그 아래에 각주가 있는데 이 통합에 대한 각주가 붙었어요. 우선 이걸 보죠. 통합에 대한 각주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은 사회복지 서비스 사이의 파편화의 단절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편화 이런 것을 또는 단절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 방법이 바로 이제 전달체계의 통합이다. 만약에 이걸 이제 실천과 연관돼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천론에서 통합적 방법이란 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통합적 방법 그 전에 전통적 방법이었습니다.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이 있었죠. 그런데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전달 체계가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 것이 바로 통합적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파편화를 줄이고 서비스의 단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통합 연계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또는 전달 체계 통합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기출 적용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활용성, 자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자원 활용성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자원 활용성에 별표 쳐주시고요. 아웃리치라든지 홍보라든지 정보 및 의뢰 이거 나왔어요. 정보 및 의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신뢰 구축, 그 다음에 서비스의 개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자원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웃리치는 지역사회로 나가서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홍보를 해야 자원이 발굴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INR 정보와 의뢰, 이게 정보와 의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원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원 활용은 크게 생각하면 자원을 발굴하기도 하고 자원을 연결하기도 하는 이러한 것들이니까요.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구축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조직의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략들이 최근에 간단 명료하게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래킹입니다. 기존의 각각의 기관과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 공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 추적이란 말이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받은 서비스의 경로를 추적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운동장 트랙을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클라이언트가 지금 여기에서 기관에 서비스 받고 있는데 그 전에 서비스 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비스 이력. 그 서비스 이력에 뭐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을 거쳐왔다. 그러면 여기에 동의를 구하고 여기 기관들에게 이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서비스 경로를 추적해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래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는 우리가 실천론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배웠던 것 중에 하나죠.
사례 관리는 직접적인 개입도 있지만 자원을 연결하는 간접적 개입도 있다. 따라서 이 서비스 자원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이런 것들은 전달 체계 간에 서로 협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통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간의 조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며, 사례 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 조직에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클라이언트 요구에 맞게 오만다, 개별화한다, 맞춤 서비스 써주시고요. 연결 및 조정하고 점검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배웠습니다. 자, 사례 관리를 보시죠. 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는데 4번만 체킹해 주세요. 4번이 우리 시험에 출제된 포인트입니다.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또는 분산되어 있는 직접 서비스들을 클라이언트 통합적인 욕구와 맞춰가는 접근입니다. 사정, 연결, 옹호 등을 서비스의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이때 사례 관리자의 주된 책임 아래 개별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세분화된 서비스들에 연결해주고 그 결과들을 묶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사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매우 적절한 대안 방법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통합과 관련하여서 사례 관리는 끊어요. 자, 조직들 간의 느슨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느슨한은 신경 쓰지 말고요. 네트워크가 중요한 단어, 네트워크의 형광 배로 밑줄,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도 개별 사례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간의 조정만 동그라미, 조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단순 조정의 한 방법이 바로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됩니다. 이것은 조직들 간의 구조적인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서 개별 조직들에 분산되어 있는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을 클라이언트 욕구에 맞춰서 연결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조직들 간의 이제 구조적인 통합,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제 감안한다면 전달 체계 통합이나 조정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A기관, B기관, C기관 이건 조직들인데 이 조직들이 구조적으로 통합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법률에서는 이거를 합병이라 하는데 합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서비스, 여기 있는 서비스, 여기 있는 서비스, 그 서비스를 이 클라이언트에게 연결하는 것이지 이것을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달 체계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통합 방법이 있는데요. 종합, 사례, 정의, 접단, 트래킹.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합 서비스 센터, 사례 관리, 그다음에 정보와 의뢰 시스템을 우리가 정의라고 한 거고요. 접단은 우리가 접수의 단일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수의 단일화 또는 인테이크의 단일화, 트래킹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별도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정보와 의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이게 이제 이전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트래킹입니다. 트래킹을 좀 알아놓으시면 돼요. 트래킹이 최근에 출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례 관리는 뭐 우리가 실천론에서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실천론에 있는 사례 관리의 지식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풀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기에 보면 지역의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이 나오죠. 네트워크의 동그라미, 지역 복지 조직 간의 네트워크 조직화의 의도, 네트워크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실력 따지기 두 개는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된 건데 이 둘 다 네트워크 키워드입니다. 연계망이라고 하죠. 자, 1번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을 대비해서 미리 협상 규칙을 세워두면 네트워크가 강화되겠죠. 여기서 참여자들이 누구겠어요? 자원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환경과 목적에 대해서 참여자들의 공동인식을 강화하면 네트워크 연계망이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들 사이에 개인적인 유대를 강화한다. 유대 강화. 이거 중요하겠죠. 자원 배분과 교환해서 균등도를 높이는 게 좋아요. 균등도를 높여야 자원들이 공평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원 배분이라든지 교환적인 측면에서 균등도를 높여야 네트워크가 보다 강화된다. 지역복지 조직 간의 네트워크 조직화의 의도가 있는데요. 자, 이 의도는 우리가 다른 말로 목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화의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 지역사회 서비스의 통합성을 증진하는 거다. 통합성 증진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자본의 증대다. 사회자본의 증대를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자본의 증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공동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지역사회 공동체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자본이, 사회적인 자본이 쌓여서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자본의 증대는 곧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로 연결된다. 4번을 먼저 볼까요? 네, 지역 공동체 지향성의 강화. 2번이 맞으면 4번도 맞는 거예요. 2번과 4번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참여 조직 간의 호혜성을 증진한다. 호혜성 동그라미요. 서로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죠. 이 네트워크 자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호혜성 증진이 바로 조직화, 네트워크 조직화의 의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력 따지기에 있는 두 가지는 이미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 지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3장까지 해서 전달책의 내용을 마무리했는데요. 전달책의 문제에서는 저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나올 확률이 있고 여기서는 두 문제 정도가 예상될 수 있어요. 한 문제는 조금 약하고 두 문제 정도 예상될 수 있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여기에 대한 특징하고 그 다음에 전달체계에 대한 뭐 원칙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이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출제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 정책론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4장 조직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론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겠죠. 그 이론의 특징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잡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